예. 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님. 네. 저번 시간 했던 거에 이어서 다 못했어요, 이야기를. 다 못했고 저번 시간 네.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는 그거를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홍 박사가 했던 거 이어서 예. 이제 오늘 이렇게. 근데 그 전에 네. 홍 박사님 지금 우리가 맞아요. 추석 쉬고 오자마자 지금 녹화하는데 받았어요. 이렇게 네. 그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안에 동양화 같은 예, 예쁜 거 이렇게 동양화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정이 먼저 느끼는 가을이라고 하셨고요. 제가 아마 극강 F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김종희님이요. 김종희님. 자주 이런 거 뭐 보내주시는데 네. 짧은 가을을 만끽하며 외로움도 즐겨보려 합니다. 사건홀의 가족님들도 좋은 계절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보다 더 알차게 지내시기는 힘들 것 같으네요. 모두들 너무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내시는데 제가 하는 일이 종교적 일이라 교수님 모태신앙이라 들어 반가웠어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 천주교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냉담입니다. 안 나가서. 초대되었던 북 콘서트며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도 아쉬워서 토크 콘서트가 대구에서도 열리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고요. 사건을 구독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교수님들이 사견에서도 존경심이 느껴지고 그렇다고 그랬고요. 제가 보내는 아침 편지 뭐 감동이고 기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과찬이시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난다. 옳은 것은 가장 큰 힘이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자존감도 높아졌다 하시셨고 미약하고 희미한 빛이지만 나도 빛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면서 더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곧 추석이 되네요. 연휴 행복하게 보내셔요. 선물처럼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선물처럼 거창한 그냥 우러나는 제 마음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봉투 하나씩 개개인적으로 다. 맞아요. 이거 지금 박 PD 나 염 교수 정 PD님. 정 PD 예. 우리 정 PD님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 보내주셨고요. 손가락 관절염 이후에는 손편지도 잘 안 쓰게 되는데 글씨가 빼뚤빼뚤 써있는데 잘 쓰셨어요. 엄청 잘 쓰셨는데요. 구독자 김종희님 감사드리고요. 네, 아주 고마운 성의 있는 이 선물 의미 있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수하고 저는 표구에서 연구실에 붙이겠습니다. 와. 예,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권 붕괴 네. 및 부모 책임에 대한 논제인데 네. 자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예. 뭐 이런 그 논제로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필수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많이 봐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가보시죠 뭐.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교권 침해 관련돼서 좀 이야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얘기했는데 왜 교권에 대한 정의가 아직 지금 제대로 안 내려져 맞아요, 있다 맞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깜짝 놀랐어요, 내가.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놓친 게 있나 하고 막 더 찾아봤어요. 더 찾아봤더니 이제 우리 그냥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거기에도 없어요, 교수님. 교권이라는 정의는 없고 다만 이제 교육 당사자가 누구냐 요거에 대한 정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권리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교육기본법에 뭐 기본적으로 학습자, 그다음에 보호자, 교원, 그다음에 교원 단체. 그다음에 학교 등의 설립자, 경영자,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가 교육 당사자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학습자가 학생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호자 있고. 그건 이제 학부모님. 예. 근데 이제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그다음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양에 의거해서 학교에다 의견 제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폭력적이라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과도하거나 이제 뭐 타당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고. 교원, 교육 당사자인 교원에 관련된 항목이 이제 14조예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당연하지.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신분보장까지 있어. 요게 이제 14조 1항이에요. 그리고 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품성,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의무사항이죠. 예. 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쭉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교권이 뭐다 이렇게는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은 그 초중등 교육법 이런 데에서도 없어요? 교원의 교육할 권리를 와 관련돼 가지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 정도에 그쳐 있더라고요. 범위 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육 과정 결정 및 편성권이 교원에게 있다. 권리가 교재의 선택 결정권이 교원에게 있다.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가 교원에게 있다. 성적 평가권이 있다. 학생 지도 징계권이 있다. 그 정도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그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하면서 교권이 뭐다를 좀 이렇게 막 그 다각적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수준에 그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 교육청별로네요. 예, 그냥 통일된 개념이 아니고 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인천이나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에서 학생 그 교권이라는 게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다. 그건 당연하지.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서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 교과에 대한 지적 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교권이다. 이제 요렇게 되어져 있거나 혹은 뭐 광주나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이 교권이다. 엄청나게 추상적이다.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죠. 그냥 요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그 교육청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빨리 조금 맞아요. 교권에 대한 정의가 조금 명확하게 공통된 합치된 어떤 그런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럼 교권 침해 있잖아요. 네. 교권 침해 이제 실태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교사 입장에서 응답한 설문이에요.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네.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렇게 진행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교사 25,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응답한 교사의 절반 이상 52.2%가 교권 침해 당해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알려? 왜 안 알리냐면 어차피 이거 알려봤자 해결을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게 몇 퍼센트? 이게 40%가 넘어요. 그 절반이 뭐 교권 침해 당해도 뭐 밖에 알리고 자시고 해봐야 뭐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네. 어차피 내 손에서 내 몫이라는 거네. 그렇게 이제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20% 정도가 이거 알리면 일이 커지게 돼서 귀찮은 거지. 그게 싫어서. 그리고 한 10% 이상이 창피하고 자존심 상했어요. 자존심 상해. 이거 그럴 거야.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가해를 행한 교권 침해의 가해자의 신분 누가 주로 많아요? 일단 그 학생이 절대 다수로 많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뭐. 학생이 93%, 학부모가 6% 정도로 이제 응답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연구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2018년 이제 이후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점점 증가해서 거의 한 절반에 육박한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응답하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 사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갈목해요. 이제 교사들이 응답을 하기를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침해 주체가 누구냐? 침해 주체가 누구예요, 주로?
50% 이상이 학부모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한 학생이라고 답을 한 게 이제 40% 조금 넘는 비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한테 욕하거나 뭐 이렇게 막 뭐 반발을 해서 수업 진행을 좀 어렵게 하거나 이런 거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느끼기에 내가 이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체가 느끼기에 학부모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활동 침해하고 교권 침해는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요. 예. 교권 침해 통틀어서 하는 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렇고 예.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거 이거는 방해하는 학부모가 거는, 많다는 예. 거지. 그게 이제 학부모가 한 52% 정도 되네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그 교원 치유 지원센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이 70%가 넘어요. 왜 그러지? 왜 그거 치유 지원센터 안 하지? 그리고 교수님 이게 이용하지 않는다가 70.3%였고요. 그런 기관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응답이 28.8%였어요. 교원들의 어떤 복지 관련돼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안 된 거였던 거죠. 지금 이제 요 근래에 좀 이게 이슈가 되면서 이런 뭐 교원 치유센터가 있다 이런 거 많이 기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제대로 알지조차 못했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권 침해를 당하면 선생님들이 심리적인 고통 받는 건 뭐 너무 당연하겠죠. 스트레스, 좌절감, 무력감, 억울함,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고립감. 이게 문제, 이게 사실. 네, 이게 이제 문제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런 심리적인 고통들이 학교를 넘어서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부정적인 이어지겠죠. 연장되는 거지. 하고 특히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그 가해 학생이나 혹은 가해 부모나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제외한 다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은 이 일이지만 한 명만 학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쉬우냐고.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교권 침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 소지가 될 만한 건 아예 시도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애가 저 페트병 자르다가 손가락 다쳐가지고 돈 계속해서 몇백만 원씩 물어주고 협박받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입어요? 결국 학생들이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난 10년 전부터 지난 5년 그 사이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보면 어쨌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학생들에 의해서는 반면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하지 뭐.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막 따져주는데 애가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학생이나 그 학부모나 그 교권 침해 유형의 1순위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렇겠지. 예. 이게 이제 많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이제 간섭해가지고 싫은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건방지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반면에 학부형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나 업무 방해가 좀 많다고 해요. 예.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건수도 피곤하지, 좀 많다고 하고요. 지금 초, 중, 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에 의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는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보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하다가 다시 요즘 조금 올라가는 추세.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사실 낮아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들 수치에 비하면 많이 낮지만 근데 초등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교사가 평가하기에 교육 활동을 가장 침해하는 주된 주체를 그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25%, 학부형이 70%다. 당연하지. 이거는 학부모가 더 많겠지. 아무래도 그쵸, 초등학생. 예.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학생들이 더 많겠지. 한 50% 이상. 그다음에 학부형은 한 30% 이상 정도라고 하고요. 전체로 따져보면 학생이 40%, 학부형이 50%예요. 결국 학부형이 10% 더 많네. 예. 선생님들이 그 어떤 교육 그 단체 같은 데다 상담하는 사례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상담을 받는다라고 해요. 2023년 8월 그
한교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실시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교권 침해 막 이슈가 되고 요때 그랬더니 요때 응답된 건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교수님? 10,000건이 넘어요. 와. 10,000건이. 11,627건이 접수됐어요. 2023년 8월 현재? 올해 8월. 예. 야, 그럼 12월 달 되면 예. 15,000건은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학부모에 의해서 침해당했다라고 이렇게 그 접수한 건이 8,000건이 넘어요. 그럼 학부모가 거의 뭐 한 70% 이상이네. 예, 학생이 이제 3,000건 조금 넘고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사례 중에 1순위가 57.8%였거든요. 6,720건이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아동학대 신고 및 협박을 포함한 악성 민원. 이게 1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걸 학대했다고 신고해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겁주고 너 처벌할 거야, 뭐 예. 고소할 거야 이런 그런 것들. 악성 민원. 그리고 예. 막 여기저기다가 그 선생 바꿔라, 담임 선생 뭐. 네. 그게 걱정이다, 1순위였고. 정말 걱정이야. 학생에 의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이제 1,558건으로 수업방해. 수업방해지 뭐.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노래 부르고 딴짓하는 거 이런 거. 예. 이게 애들이 저 수업방해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그런다고 치더라도 학부모가 이게 신고하고 고소하고 뭐 여기저기 무고하고 이게 정말 사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진정 탄원하고 그러면 사람 엄청 시달려요. 이게 이제 그냥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교권을 침해받아서 이제 고통을 받는다라고 뽑히는 1순위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대놓고 얘기해서 학부모에 의한 어떤 아동학대 신고, 협박, 악성 민원 이게 가장 문제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예. 도대체 왜 이렇게 교권이 추락을 했는가. 물론 뭐 제가 이거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많이 꼽는 게 극성 학부모가 너무 과잉보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문제. 내 이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 예.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공교육이 추락했다. 공교육 추락. 사교육에 너무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 맞아요. 예, 공교육이 추락을 했다라는 게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제 또 다른 거는 교사가 훈육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 이제 체벌도 못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아동 학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졌다. 맞아. 말 한마디만 해도 아동 학대 돼 버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교권이 추락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관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서적 학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예, 정서학대.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정서학대가 이제 약간 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교수님. 모호한 부분이 있죠.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학대냐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 죽어서 사회 나가서 뭐밖에 못해 뭐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엄청난 학대거든요. 그럼요. 그거 비아냥거리고 말이야. 예. 머리에 똥 만들었느니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예. 그러면 그런 건 정서적 학대인데 그 이외에 뭐 그런 것들을 이게 제가 그 이제 아동 학대 전담 조사 공무원들도 이제 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실태들을 조사하는 실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정서학대 관련돼서 말이에요, 교수님. 너무 폭넓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이게 불거졌잖아요. 그럼 이게 아동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동한테 물어요. 너 선생님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저보고 바보를 했어요. 그래서 너 그때 기분이 어땠니? 이렇게 좀 슬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학대네. 그럼 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슬펐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진정 그 아이에게 그 정서적으로 타격을 줘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가 구별이 너무 어렵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래에 교권 회복 4법 아시죠? 완전히 근래죠. 2023년 9월 21일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한 거 그거. 네 개의 법률 개정안이 이제 교권 회복 4법이라고 속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개의 법이 뭐냐? 교원 지휘법. 그러니까 이거 특별법이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요거 하나.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요 네 개를 이제 개정을 했어요. 이 개정에서 주된 내용은 뭐냐? 아까 방금
드렸던 것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요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근래에 개정된 법률이다.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고 보는 그 견해예요. 또 애매하네. 이게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개념이 또 어떤 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취지는 이거예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된 게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 행위로 보지 않겠다. 아동복지법을 이제 광범위하게 너무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네. 예, 맞아요. 생활 지도할 때 하는 거는.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이 못한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일단 막 업무 배제시키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교수님 저는 요것도 우리나라가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정책이라든지 제도나 법률이 생길 때 항상 제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너무 지금 딱 요 현상만 가지고 너무 그냥 눈앞에 떨어진 요 문제만 다루는 맞아요. 게 너무 제가 항상 아쉬워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들의 교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아동학대, 근데 특히 이제 아동학대 요거에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요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돼갖고 무슨 문제 생기냐. 실제로 아동학대 당하는 애들 왜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교육 현장에서. 있겠지. 그런데 뭐 업무 배제, 직위 해제 처분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반대급부도 마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 정당한 얘가 지금 좀 학대를 받았어요. 정서적인 타격감이 있어요. 선생님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분리시켜 주세요. 좀 떨어뜨려 놔주세요. 이런 요구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도 방안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다른 대안도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선생님 무조건 보호하겠다고 이거에 지금 치중을 해서 업무 배제 시키면 안 돼요. 이유 없이 하지 마. 그러면 정말로 아동학대 당해갖고 좀 분리를 원하거나 이런 아동들, 학생들의 인권을 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같이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향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배제예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띄는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땜질 처방식이라고. 네, 맞아요. 이게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제 또 아이들의 이제 치매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다시 이제 지금 현재 교권 회복 거기 이제 취지로 돌아와서 두 번째 취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이 취지로 예를 들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이건 그런 당연히 못하게 해야지. 네,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그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으로 새로 만들어서 추가를 했다라고 했고요. 잘했어요. 그다음에 학부모가 이렇게 교육활동을 침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일단 그걸 받는구만. 예, 그리고 특별 교육, 심리치료 행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토대를 마련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대요. 전과는 아니구만. 과태료로. 예, 과태료로.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교원이 피해를 받았으면 그 피해 교원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좀 강화시키고 학생들에 의해서도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해 학생 조치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 놨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학교장이 만약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하면 요거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고 이거 위반하면 징계 조치 가능하다. 이거는 중요해요. 예. 학교장은 선생님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거 지가 직접 안 당했으니까 맞아요.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학교 시끄러운 게 싫어갖고 선생한테 참아. 이영승 교사 사건이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보원초등학교 예. 이영승 교사 사건이. 자, 돈 물어내라 그러니까 애가 페트병 자르다가 손 다쳤잖아. 예. 돈 물어내라 그러니까 보험으로 처리했어요. 예. 보험 처리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성형수술해야 되니까. 군대 갔어요. 교사가 가르치다가. 예. 거기다가 직접
그러니까 그거 학교에다가 전화했었을 거예요 먼저. 그랬겠죠. 군대 간 사람한테 직접 전화했겠어?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학교에다 먼저 얘기했는데 학교장이 그건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보험 처리 다 끝났고 본인한테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떠미는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직접 간 거고 결국 내가 볼 때 학교장이 이런 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그냥 쉬쉬하는 거. 맞아요. 요 행위 못하게 해야 돼. 그거 근본적으로 문제니까요. 이거 정말 많아요. 이거 심각해 네. 이거. 맞아요. 이거는 비단 이거 뭐 학교만 아니에요. 공직사회 내가 경찰서 있었으니까 예. 경찰도 마찬가지. 뭐 문제 생기면 서장이 야 이 새끼야 너 그거 슬기롭게 처리 못해? 이런 식이야. 적당히. 네가 예. 알아서 슬기롭게 못해? 어이 저 과장 당신네 과에서 일하는 일 말이야. 파출소장 당신네 파출소에서 일하는 일 그거 좀 나한테까지 안 올라오게 할 수 없어 그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서 문제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책임질 놈의 새끼들이 책임 안 지는 세상이 돼가지고 말이야. 맞습니다. 이거는 네. 진짜 심각해 이거. 맞아요. 왜 네. 월급 10원이라도 더 받고 위에서 군림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학교장님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중에 네. 얼레벌레 그냥 저 자기 지위나 보존하고 자리나 보존하면서 정년퇴직이나 하려고 얼레벌레 하는 그런 아주 썩어 문드러진 정신 가진 학교장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절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교장 선생님 교육자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럼요. 예.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왜 교원 치유 지원 센터 있었는데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교육 활동 보호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해요. 잘했네. 그거. 이번에.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알고 그 사람들도 가서 그런 거 하지.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그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소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이제 발생했을 때 교원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공제사업 실시한다고 해요. 학교 안전공제회에 이제 그 사건을 위탁해갖고 처리할 수 있게끔. 거기서 이제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뭐. 네,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요런 조치들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도 책임을 져야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정부의 책무성, 행정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교권보호위원회 있었잖아요, 아까. 그거 학교장이 하는 거 아니야? 예,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어요. 이제 한 단계 높여버렸구나. 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감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생긴 거죠. 예. 이제 요런 것들이 기본 지금 교권 지금 당장은 조금 낮았네 그래도. 예, 교권 회복 사법의 주요 취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권 침해 관련돼서 선생님들 물론 지금 이제 너무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들 많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의 경우 반대급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 교사에 학생의 인권 침해 사례 없느냐? 있어요. 있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교사가 학생을 평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조상 그 학생들은 교사의 권한 아래에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수시 제도가 많아졌잖아요. 대학을 가는 이제 방법이 이제 수시가 많이 활용이 되면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이나 선생님들이 좀 지원을 하거나 신경 써줘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 선생님 관여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런 과정에서 좀 정말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와 학생의 인권 침해를 대변해주는 단체 맞네. 중에 교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단체가 절대다수 훨씬 많아요. 맞아. 왜? 학생의 인권 침해를 대변해주는 단체 일단 학생들은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 예.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같이 항상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부분이다. 그래서 모쪼록 하여튼 이제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기관 정부 단체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좀 이렇게 우리의 교육의 장이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문제없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랬어요. 예. 교육이 썩으면 그 나라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교육이 제대로 돼야 돼요.
맞아요. 예. 교육만이 살 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미래 세대들이 잘못되는 거는 전부 어른 책임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준비한 또 이슈가 부모 책임의 문제. 어디에서? 소년사범에서. 이제 소년범죄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문제야 이거. 예, 이건 분명히 그래. 부모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책임을 공식적으로 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거기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년 범죄에 있어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성이 있죠. 있죠. 아이의 범죄 행위에 부모의 어떤 그 이를테면 역할이라든지 영향이 관리 책임이는 거야. 관리 책임 총체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모 책임과 관련된 실정이 어떤지 외국 사례들은 어떤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사 책임 안 묻죠. 안 묻죠. 안 물어요. 다만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민사 책임은 일부 인정이 돼요. 맞습니다. 부모에게 그 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책임, 네 자식을 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얘가 이런 피해를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 관리 책임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인데 사실은 형사 책임 안 지우는데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부 어떤 나라들은 형사 책임 지웁니다. 하죠. 부모한테 네. 형사 책임 같이 지워요. 맞아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소년법상 부모가 책임지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 사실 소년법에서는 부모라는 용어를 안 사용해요. 보호자라는 용어를 보호자죠, 사용하죠. 보호자.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건 뭐예요?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혹은 현재 감호하고 있는 자. 근데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 그렇죠.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반드시 부모 아닐 수 있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키우는 사람인가요? 큰아빠 큰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소년법상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의무는 뭐가 있느냐? 일단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이제 소년법에 해부가 되잖아요. 그럼 조사할 때 사건 조사에 응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년범은 조사할 때 반드시 그 부모를 동행해 하게끔 옆에 입회하에 줘서 받거든요. 네. 이제 그거 해야 될 의무인데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일선에서. 안 사고 치는 걸 데려와가지고 걔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부모 그 입석하에 해야 되거든요. 네. 안 오면 조사밖에 못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아무리 전화해도 안 와요. 내가 포기한 새끼니까 알아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사람 미쳐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교사를 선생님을 보호자. 선생님 좀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 법적 의무가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학부모가 팽개친 교사들 그 바쁜 시간에 네. 그분들 모셔다 그러려면 수업 끝나고 저녁에나 또 조사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럼 얘는 나간다고 찡찡거리지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게. 맞아요. 응하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할 의무만 했지 여기 보면. 맞아요. 이게 조사에 응할 의무 11조 1항에 이것만 넣어놨는데 이걸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한다는 그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이제 되고 있고요. 반면에 법원에서 만약에 소환을 하잖아요. 법정으로 넘어가서 그것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요거는 소환 불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행영장 발부할 수 있거든요. 소년부 판사가. 그거는 가능하지. 조사에 응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제재 조치가 없는 게 문제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법원이 임시조치 명령 내리면 여기에 응할 의무를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그 법원에서 하는 거는 이거 안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나가. 맞아요. 예. 그리고 위탁하게 되면 이제 다른 시설에 아이를 위탁하게 되면 그 비용 당연히 지급해야지. 위탁하는데 비용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소년보호 사건 송치되면 그 송치된 소년의 부모에 대해서 교육받으라고 교육이수 명령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거 이제 개정되면서 원래는 맞아요. 이제 그 아이들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다가 그거 생겼잖아요. 예, 보호자도 그 보호자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8시간 맞아요. 최대 8시간까지 교육 명령 내릴 수 있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가정 상황 등을 살펴봤을 때 부모가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소년법과 관련된 거고요. 학교폭력 예방법
민사법에도 부모가 이제 어떤 의무나 책임이 있는데 그거 교육이에요.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근거해서 부모 교육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책임을 져라가 없어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맞아요. 예. 이런 이제 실정이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나라 법에서요. 뭐를 해야 된다고 써놓고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있으나 많아요. 맞아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여기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상 부모가 이제 책임을 지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민사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서 부모가 그건 이제 부모 책임 부모네. 예.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아시겠지만 민법 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말 되게 어려운데 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는 게 그 기준을 뭐로 보냐면 법원은 만 15세 정도를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가했는데 이 그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라고 하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살보다 어린 애들이 이런 좀 저지르면 하나 많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55조 제1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다른 자에게 이건 이제 비단 미성년자뿐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제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애가 저질렀어요. 15살짜리 미만이 저지르면 책임이 없잖아요, 얘한테. 근데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뭐예요? 부모가 그 책임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아이를 교육도 잘 시키고 했는데 걔가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해갖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물어줄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맞아요. 누가 판단해요?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거예요.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15살 미만이다. 14세 미만. 그러면 가해자의 감독자나 보호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배상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감독 의무를 다 했어요. 나는 요걸 입증하면 배상 책임 안 져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어떠하냐? 15살 이상 해가지고 지적 능력이 있다. 얘네가 저지르면 얘네한테 그 책임이 묻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런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발생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다.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 감독 의무자가, 그러니까 부모가 쉽게 얘기하면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얘를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손해가 발생한 이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책임져야 돼,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부터 하면서 이제 한마디 꼭 해야 되겠는데, 자. 14살짜리 아이가 사고를 쳤어. 부모한테 소송이 들어오니까 부모가 뭐를 갖다 내냐면 요런 내용이에요. 맞아요. 일기지도 한 걸 들고 왔어. 일기지도 매일 내가 이게 체크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엄마 아빠가 절대로 싸우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동급생 괴롭히지 마라. 이런 내용을 쓰도록 했어. 일기에다가. 애한테. 교육한 건 사실이에요. 교육이죠. 그거 한 거를 다 복사해가지고 갖다 내. 나는 민사 책임 없습니다. 없다고.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한 거야. 나름대로. 그러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걸 가지고 와서 책임을 면하는 거네. 그거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상식선에서는 그냥 부모니까 책임지는 게 맞지.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이제 우리 법정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갑하시니까 제가 이 부모가 민사 책임 진
인정한 사례 좀 갖고 왔어요. 예. 이게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그 책임이 있는 연령, 없는 연령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대법원 이제 2007년 4월 26일에 선고된 사례거든요. 요거는 12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 능력이 없죠. 없지. 예, 없어요. 그 아이들의 이제 사례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가해 아이들이.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피해 학생을 수개월 동안 이유 없이 때리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 학생이 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초등학생이. 또래 아이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수개월 동안 계속 괴롭히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만 12세 전후였던 가해 학생들 만 12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얘네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가 맞아. 형사처벌은 당연히 그렇게 못하는 거고. 책임 무능력자야. 그런데 아까 755조에 있었죠.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의 보호 감독 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친다.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냐? 이 아이의 생활 전반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들을 감독할 보호 감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을 못하면 그런 거 못 내서 그런 거야. 못하면 가해 학생들의 이런 불법 행위로 피해 아동 그러니까 사망한 피해 아동 그리고 그 아동의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고요. 또 다른 한 판결은 이제 99년 7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변식할 가해자가 능력이 있는 자들 있는 학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만 16세였거든요. 고1이니까 그렇지. 고1짜리 남학생이 당연히 고1이니까 면허가 없었어요. 오토바이 면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뒷좌석에다가 똑같이 동급생 여학생 태웠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을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당한 여학생이 오른쪽 다리를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또 이 사건도 이 이제 여자 고등학생이 다리를 많이 다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신체 후유증뿐만 아니고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이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만나보자고. 이거는 이제 법원이 어떻게 봤냐. 이 교통사고 이 16세 남학생이 오토바이 사고 교통사고와 여학생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있다. 예. 인과관계가 인정돼야지 이거 되잖아. 그죠. 보면 사고 당시의 연령, 그러니까 16세, 만 16세죠. 수학 정도 고등학생이니까요. 비추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 남학생한테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 이 남학생은. 그렇지. 무면허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 걔 충분히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한테 의존을 하고 그 아이들을 보호 감독을 부모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뭘 했어야 되느냐. 자녀에 대해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 주의 의무네. 보호감독 의무를 철저히 취해야 될 주의 의무가 부모에게 있었다. 부모가 그거를 그렇게 잘 감독했다면 이 여학생이 결국은 죽는 일이 없었을 거야. 너네가 그거 못해서 결국은 이 여학생이 죽게 된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민사적인 어떤 책임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울 수는 있으나 이런 조건들이 좀 붙는다는 점. 예.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사고를 치는 애들이 네. 그 아이들의 절대 다수의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어. 맞아요. 그런 경우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일선에서 일을 해보면 예. 사고 치고 돌아다니는 애들, 놔 먹이는 애들 있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서 조사받으려고 보호자 오라 그러면 내가 포기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소송 걸으면 뭐예요? 맞아요. 돈이 없는데. 예. 사실은 실제로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좀 따르게 될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외국 사례도 있네요. 한번 봅시다. 외국 사례는 어떤가? 외국 사례는 어떠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만약에 비행을 저지르는데 이것을 예방할 의무가 부모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맞아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비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그냥 다 부모한테 있어. 그렇죠. 이게 전제예요. 네, 맞아요. 부모 책임법이지. 부모 책임법이 있어요. 그 미국이 제일 유명한 부모 책임법이에요. 네, 부모 책임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 부모 책임법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이게. 많지 않아요. 네. 특히 대륙법에서는 거의 없다고 없어요. 보시면 되고 이제 그나마 영미법 쪽에서 있는 건데 부모한테 자녀의 비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모 책임법이 미국에 있다는 맞아요. 거죠. 부모 책임법 유명해요 이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에서 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가 어떤 손해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 배상 책임 부모한테 다 부과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주에 따라서 경범죄만 한정하는 주가 있고 혹은 또 주에 따라서 모든 종류의 범죄에 한정하는 적용하는 주도 있고 또 어떤 주는 재산상의 손해만 이렇게 배상하도록 부모가 배상하도록 하는 주도 있고 또 어떤 주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고 신체적인 상해도 부모가 배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주마다 범위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한 2,000에서 5,000달러로 한도가 있다라고는 해요. 자 그리고 형사 책임은 그럼 도대체 뭘 지느냐. 애들이 뭘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거에 있어서 무단결석법이 있어요. 만약에 애가 학교에 장기간 출석을 안 하잖아요. 그럼 부모나 보호자 처벌해요. 애가 학교 무단결석하면 500달러 벌금이나 혹은 90일 이내에 구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 학교 안 가는 거 가만 놔두면 부모가 처벌받는 거예요. 그 심하면 90일 구금되기도 감옥 3개월 갇히는 거예요. 벌금도 처벌이니까. 예. 그리고 통행금지 명령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그러니까 특정 연령 이거 주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18세 미만인데 이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특정한 시간 그러니까 보통 한 밤 11시에서 아침 6시까지 사이에 공개된 장소나 사업장에 있는 거를 금지하는 법령이거든요. 통행금지 명령. 근데 이게 위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그 15살짜리가 어디 있다 이렇게 하면 부모한테 책임 부과해요. 왜 안 챙겼냐? 안 챙겼냐고. 벌금이죠. 예, 맞아요. 그리고 비행 조장 행위에 대한 법 이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을 저지르는 미성년자를 도와주거나 담배 사다 주거나 술 사다 주거나 이거 맞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예. 이거 관련된 내가 요 조항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예. 이러면 이거는 부모뿐만 아니고 어른이 만약에 애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기소할 수 있어요. 물론 경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죠. 예. 이런 게 있고 이게 미국에서 이게 요 조항이 상당히 많이 유행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 휘파리라고 그러지 이른바. 애들 저 손님들 끌어들이는 거. 예. 애들을 써가지고 손님들 유인하는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 성매매 여성들한테 데려다주고. 맞아요. 예. 유인하는 휘파리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참작했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 조항이 있으면 왜 우리 가출한 청소년들 맞아요. 애들 대상으로 재워주고 막 술 사준다 그러고 일에 얼빠진 성인들 이 다 처벌받는 거예요. 그럼 돼요. 예.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거나 혹은 통제를 못하잖아요. 이때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부모한테 형법상 과실범의 책임을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벌금형 가능하고요, 구금형 가능하고요, 사회봉사명령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모한테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년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소년법원 절차에 그 자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건 처리할 때 부모가 무조건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안 오면 과태료 매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과태료 매기는 거는 그건 처벌이 아니야. 맞아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뭘로 처벌하는 줄 아세요? 법정 모독죄. 말 되네. 법정에서 불렀는데 안 왔다. 그러니까 법정 모독했다. 네. 그럼 아예 형사 처벌을 해버리네. 과태료가 아니라 정가 올라가는 거네. 맞아요. 과태료는 정가가 안 올라가요. 이 정가 올라가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과태료거든요.
그건 전과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법정 모독죄라는 죄명을 만들어 갖고 처벌한다는 얘기는 예. 아예 전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물론 이제 벌금을 부과하긴 하지만 전과죠. 전과죠.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주마다 $100에서 적게는 $100, 많게는 $1,000까지 벌금 부과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년법원 절차 중에서 전반적으로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 내리고 뭐 사회봉사 명령 내릴 수 있고 안 되면 상담이나 치료 명령 내릴 수도 있고요. 부모 교육 받아라라는 이런 명령, 그다음에 안 되면 배상해라 이런 직접적인 처분까지 이제 소년법원에서도 처분을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명령에 불응하잖아요. 이제 법정 모독죄로 처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봐주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처벌이 되지만 너가 어떤 처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소는 면하게 해줄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돼 있고요. 미국은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그 부모가 자녀들의 비행에 책임져야 될 범위가 넓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알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부모가 처벌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가 말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처벌받아 임마 형사처벌. 그래서 너 내가 시키는 말 들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내가 처벌받는데 네가 안 하면 내가 처벌받으니까 너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없잖아. 막 애들이 한참 말 안 듣는다고 엄마가 뭔데 나한테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대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미국에서는 안 통하는 거지. 거죠. 엄마가 뭔데가 안 되지. 너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데. 그렇죠. 부모 자식을 떠나서.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구실 같은 게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내가 이거 부모 책임법 관련돼서는 그 상당히 많이 본 게 어린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출했는데 성인이 재워주고 그러면서 물론 뭐 우리는 다른 죄로 하죠. 뭐 미성년자 의제강간 뭐 이런 맞아요. 걸로 다른 죄로 하죠. 이제 그 데리고 와서 재우면서 뭐 성폭행하고 그러니까 동의하에 하면은 의제강간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미국처럼 부모 책임법이 있으면 아예 기본적으로 어린애들이 나온 거를 내가 집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돼. 내 집에. 맞아요. 자, 술 사달라고 하면 애한테 술 사주고 담배 사다 주는 거 이거 큰일 난다는 거 알아서 안 해주고 이런 거 다 있는데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봤었어요. 근데 제일 심했던 게 미국에서 성매매 여성이 어린아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취객들을 이제 꼬에 가서 유인해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이제 팸프 역할하는 네네.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미국 사회가 시끄러웠을 때요. 그런 게 또 배경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모 책임법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모 책임법에서는 배울 게 많아요. 이게 진짜 고민을 좀 우리나라도 고민할 때 있어요. 지금은 고민할 때 됐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대한민국 정서는요. 예전에 대한민국 정서는 이런 법조차도 필요가 없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당연히 잘못했다고 와서 빌고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했던 게 우리 아주 그 미덕 같은 거 관행이었어요. 당연한 그냥.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내 종아리를 치라고 그랬고. 자식의 잘못은 전부 내 거라고 그랬고. 맞죠. 이게 그런 게 우리 사회를 예전에는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 없었어요. 뭐 삭막하게 법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도 없죠. 필요조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아서 지금 돌아가는 추세 보면 오히려 냉정하지만 미국의 부모 책임법이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된 거예요. 거꾸로.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나라 하나만 더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형사 책임은 없어요. 민사 책임만 있고요. 이제 사실 영국도 한 1980년대부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라면서 법적 조치들이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부모 교육 명령이랑 부모 교육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부모가 교육받아야 된다. 아이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부모 배상 명령 있죠. 이건 뭐냐면 자녀가 저지른 재산적인 손실에 한해서 남의 물건 뭐 때려부셨거나 뭐 망가뜨리면 그걸 물어주라는 거네. 부모한테 민사적 배상하도록 명령 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통 한 5,000파운드 미만의 범위는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14세 미만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부모 책임법이 있어요. 캐나다도 주가 많잖아요. 퀘벡주만 부모 책임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좀 취하고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주들은 다 이제 부모 책임법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캐나다도 미국이랑은 달리 형사적 책임은 없어요. 민사적 책임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민사적 책임도 신체적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재산상 피해만 이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캐나다도 1970년대에는 있었어요. 청소년 비행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형사처벌했어요? 형사처벌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법이 없어지고 부모 책임법이 이제 생기면서 지금은 형사 책임 부과하는 건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회복적 사법에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접근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회복적 사법은 뭐냐? 억압, 막 못하게 자유를 억압시키고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걸 받아. 이런 응보적인 형벌이 사실은 전통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처벌 방식이었죠. 요거랑은 완전히 구별돼요. 이들에게 자율성을 좀 주거든요.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주 목적은 범죄로 인해서 발생된 사회적인 갈등 이거를 없애자. 이 사람 벌 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범죄로 인해서 뭐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이제 유발이 됐으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고 또 뭐 이제 가해자도 나름대로 사회에 잘 적응을 해야 될 거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범죄들이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서 범죄로 인한 손해 이건 비단 피해자뿐만 아니고 가해자한테도 사실은 손해가 있어. 자기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이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입장을 놓고 보면 손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아가선 사회적 손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피해를 원상회복시키자.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회복적 사법에서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교육받게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이런 일환이거든요. 너가 죄 졌으니까 너만 벌 받아 이런 게 아니고 그 얘가 왜 죄를 졌어? 누구한테 책임 있어? 부모한테 책임이 있어. 근데 온전히 책임 다 묻기 어려워. 몰라서 그랬어? 그럼 교육받아. 그리고 일부러 그 사회가 그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연계가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소년 범죄가 굉장히 흉포해지고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성인 뺨치게 너무 잔혹하고 이렇게 하면 강력화, 잔혹화, 네. 흉폭화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속화. 네, 처벌의 수위를 올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벌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는 게 어렵죠. 반대되어 있는 어떤 그 양극단에 있는 측면을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맞는데 그래도 어떻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이제 주역들인데 그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 뭐냐를 우리가 어른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는 좀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회복적 사법이 뭐냐면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자리에 갖다 놓고 화해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형사처벌 이전에 서로 화해봐. 옛날에 파출소에 뭐 그 동네 사람끼리 멱살 잡고 싸우면 둘이 붙으려고 오잖아. 네네. 그럼 이장이 와갖고 얘기해요. 동네 사람끼리인데 술 한잔 하다가 뭐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파출소장님 좀 선처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둘이 한번 앉아서 얘기해봐. 그 둘이 막 얘기해. 가해자가 너 엄마 저 얼마 전에 나한테 이랬잖아. 그 피해자가 또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거기서 얘기하다가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야 나 그 오해했어. 거기서 악수하고 나가면 그렇죠.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회복적 사법이에요. 암호에 그렇게 갈등이 그러니까 해소가 되는 거니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양당사자끼리 갈등을 해소하고 털고 나갈 수 있게 그 장을 마련해 준다는 개념이 회복적 사법이거든요. 근데 이 회복적 사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맞아요. 한 사람이 처벌을 요구해서 고소를 했어요. 또 고소 당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이 사람은 교도소 갔어. 이 사람은 처벌했어. 이 두 사람은 영원한 앙숙의 원수예요. 그렇죠. 죽는 날까지 삶에서.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원수가 생성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털자는 거예요. 이런 거를. 네, 맞아요. 그냥 지금 악수해서 합의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어떤 영원한 원수 없애버리고 툭툭 털고 서로 융화해서 전체가 모아지면 그 사회 국가가 건강해진다. 그런 개념 속에서 만드는 게 회복적 사법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은 옛날에는 경찰에서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았어요. 고소장이 들어오면 고소장 그대로 가해자 고소인 조사하고 또 피해자 피해자 불러서 분류하고 법에 의해서 저쪽 됐으면 넘기면 그만이지. 왜 중간에 껴서 뭐 중간에 끼워가지고 가해자 불러서 피해자 불러서 화해시키고 중간에서 돈 먹는 거 아니야? 중간에서 왜 그런 짓을 해? 오해받지 마. 네. 그냥 넘겨. 원칙대로 있는 그대로 뚜둑뚜둑 두들겨서 넘겨. 무슨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해.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파출소에서 악수하고 보내는 거 동네 사람끼리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직무유기 돼갖고 형사처벌을 했어요. 경찰관을. 제대로 왜 그냥 왜 원리 네가 그렇게 원칙대로. 하냐고. 네가 막 범죄가 발생해서 범죄 그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왜 네가 화해시키고 거기 털어. 범죄가 발생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개념을 좀 바꿨죠. 경찰에서도. 회복적 사법이라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딱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소년법이 제공을 했어요. 소년법 맞아요. 성인끼리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좀 이해관계가 따르고 잘못하면 유혹도 있고 금품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 소년범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소년경찰이 회복적 사법을 한번 해봐라. 네네네. 동급생이고 같은 학교 다니고 또 그러지 않냐. 그렇죠. 부모들도 모아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털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보내줘라 하는 게 경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소년범 관련돼서 회복적 사법이에요. 요거 논문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소년법에서는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 소년법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예외적으로 보는 거는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범죄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를 심히 벗어난 거. 그런 것들. 그냥 강간 살인에 윤간에 특수강간에 방화에 이런 거라면 회복적 사법하고는 거리가 멀죠. 맞아요. 예. 이거는 사실 회복적 사법은요 강력범에는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강력범에. 맞아요. 예, 오늘도 뭐 굉장히 우리 홍 박사님이 꼼꼼하게 외국 사례까지 찾아가지고 와서 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저 법학했잖아요. 저도 법학하면서 이 미국의 소년범 관련돼서 부모 책임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새록새록 오늘 또 홍 박사님도 찾아가지고 와서 그 전에 공부하던데 그 생각이 또 나네요. 응? 그래서 모쪼록 하여튼 이제 그 아이들 있고 물론 아이들 키우는 거 어렵죠. 어렵죠.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래도 이왕 낳아놓은 자식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으셔도 아이들 양육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도 맞아요. 힘내시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어떤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뭐 저번 시간에 의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요거 저번 시간 거 요번 거 이거 두 편은 반드시 좀 자녀들 있으신 부모 구독자님들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좀 권장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